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지난달 계엄 사태 이후 국내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국민연금 기금이 2조 원가량 투입됐다고 하죠. 국내 정치적인 상황에다가 또 미국의 금리 정책이 매파적으로 선회하면서 환율이 치솟자 외환 당국은 국민연금과의 외환 스와프 한도를 상향했는데요. 자, 금융시장의 리스크를 국민의 노후 자금인 연기금에 전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새해 들어서 국내 증시가 상승하고 있긴 하지만은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연기금의 투입을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고요. 또 기준이나 원칙 등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자, 증시를 떠받치기 위한 연기금 투입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민간 아파트 사전 청약에 당첨됐다가 갑작스러운 사업 취소로 입주 기회를 잃은 피해자들을 정부가 모두 구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피해자들의 당첨 지위를 유지하게 해준다는 건데요. 후속 주택사업 시기 등이 관건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고 주간 부동산 동향도 짚어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합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난해 4분기 경제 성장률이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걱정했던 대로 맞습니다. 충격이 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된 겁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작년 4분기 이제 국내 총생산 GDP 전기 대비 0.1%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네. 작년에 11월 말에 당시 한은이 전망했던 4분기 성장률 전망치가 0.5%였어요. 네. 0.4%포인트나 지금 후퇴한 거거든요. 5분의 1 수준에 그친 겁니다. 이 분기 성장률의 흐름을 보면 사실 이제 재작년이죠. 2023년 1분기부터 5분기 연속 플러스 연속으로 성장 기조를 유지하다가 네. 2분기에 갑자기 마이너스로 그때 추락을 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2분기에 마이너스 추락을 했었을 때 그 이유는 1분기 때가 워낙 좀 반등폭이 컸기 때문에 기저효과가 있었다라는 설명이었어요. 네. 그러면 사실 3분기에는 어느 정도 성장률이 정상 궤도로 올라와야 되거든요. 우리가 분기별로 한 0.4, 0.5 정도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3분기에도 0.1% 반등하는데 그쳤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한은이 당시 또 4분기 내놨던 전망치가 0.5%였단 말이죠. 그러면 사실 4분기에도 0.5% 정상 궤도로 돌아왔어야 되는데 역시 0.1%에 머문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제 작년 연간 GDP 성장률이 간신히 2%를 딱 채웠습니다. 이게 네. 잠재 성장률 정도만 간신히 딱 지켜낸 수준이니까 매우 부진한 성장률 성적표를 내밀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 지금 성장률이 전반적으로 이제 꺾이는 거는 하반기 들어서는 수출이 좀 둔화된 측면도 있지만 구조적으로 보면 계속해서 내수에 대한 부분 특히 건설업 부분이 좀 계속해서 이제 발목을 잡고 있는 양상이죠. 4분기에도 건설 투자가 3.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전체 성장률을 좀 갉아먹은 측면이 있고요. 설비 투자 같은 걸 봐도 물론 플러스였습니다. 1.6% 증가하기는 했지만 그 전분기에 6%대 성장을 했거든요. 네. 그럼 이것과 비교를 해도 설비 투자 같은 경우도 이 성장 폭이 상당히 크게 떨어진 겁니다. 4분기 성장률이 그러면 왜 많이 이렇게 빠졌을까라고 본다면 우리 뭐 이미 다 많이 얘기했지만 비상계엄 그리고 연이은 탄핵 정국 거기에다가 뭐 무안공항에서 일어났던 참사 그래요.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2차, 3차 충격을 가하면서 이런 경제 심리에 대한 위축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네. 특히 이제 이런 부분들은 계엄이 있었던 12월의 소비 지표 같은 것들을 보면 많이 위축됐다라는 게 드러났죠. 네. 12월 말부터 이 카드 사용액 같은 것들을 보면 전년 동기 대비 다 마이너스로 돌아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겹치면서 결국 4분기 0.1%로 주저앉게 된 결과로 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근데 이제 5분의 1 수준에 그쳤다고 말씀하셨죠. 네. 당초 성장률 전망치에. 그러면 이제 한은의 예측이 실패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변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도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0.4%포인트의 차를 오로지 탄핵 전국에 따른 충격
이걸로만 해석을 해야 될 거냐에 대한 거는 논란의 여지가 분명히 있죠. 한은은 실패까지라고 보기는 어렵다. 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장률 전망치 대비 실적치가 낮게 나왔지만 역시 12월에 발생했던 정치적 불확실성이라든지 계속되는 건설 경기 부진 이런 영향들이 나타난 결과고 이런 요인들에 대해서 11월 전망에서도 어느 정도 부진할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더 악화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전망이 실패했다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소 조금 구차한 별명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의 설명을 내놓기는 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지나간 거라고 치고 이제 1분기 성장률이죠. 이제 이번 올해. 네. 밑돌 가능성, 그러니까 전망치 1분기 성장률도 여전히 좀 하방을 열어놔야 될 가능성도 계속해서 제기가 됩니다. 작년에 이제 1분기 성장률로 제시했던 게 0.5% 제시했거든요. 정치 불확실성이나 건설 경기 부진 등이 계속해서 올해 1분기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고 또 네. 하나 미국의 이제 트럼프 정부가 출범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뭐 여러 행정 명령이나 관세 정책 이런 불확실한 측면들이 반영이 된다면 성장률 수정에 영향을 줄 것 같다. 라는 게 한은의 설명이거든요. 이 네. 얘기는 이제 더 떨어질 수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사실. 네. 올해 연간 성장률 측면에서 보면 한은이 지금 1.9%를 제시를 하고 있지만 최근에 블로그를 통해서 이것도 좀 떨어질 것 같다 이런 가능성을 제시했지 않습니까? 지금 1.6에서 1.7% 사이를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전제가 이겁니다. 상반기 안에 지금의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다 해소된다는 가정 아래 산출한 수치이기 때문에 이것도 여전히 유동적이라고 봐야죠. 기대했던 만큼 불확실성이 해소가 안 되고 장기화된다. 아니면 트럼프 신정부의 관세 정책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하다. 이런 이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도출된다면 네. 여전히 이것보다 더 낮은 하방은 열어놔야 되는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전반적인 성장률도 그렇지만은 이제 기업들의 체감 경기도 지금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거 이 부분도 좀 걱정거리입니다. 네, 한국은행이 오늘 또 기업 경기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걸 보면 확실히 이제 기업들도 지금의 불확실성에 전반적인 체감 경기가 많이 떨어져 있구나 이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전산업 기업 심리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CBSI인데 이게 우리 보통 얘기하는 기업 경기 실사지수 BSI에다가 네. 조금 더 다른 그 측면들을 가미한 종합지수 성격의 그 지수거든요. 이 지수가 전월보다 1.4포인트 하락을 했어요. 85.9. 이게 이제 석 달 연속 하락세라는 게 일단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절대적인 수치 85.9라는 수치도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2020년 9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이것도 기준값이 100입니다. 네. 100보다 낮으면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 100보다 높으면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건데 90도 아니고 80 수준까지 떨어진 거는 상당히 비관적으로 지금 경기 상황을 기업들이 보고 있다라는 거고요. 업종별로 또 나눠서 보면 제조업 CBSI 같은 경우는 89. 그래서 전월 대비 1.9포인트가 올랐는데 네. 비제조업도 전월 대비 3.9포인트 비제조업은 전월 대비 3.9포인트가 오히려 또 더 떨어졌습니다. 83.6을 기록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조업과 비제조업이 엇갈렸죠. 하지만 두 업종 다 비관적이긴 마찬가지고요. 여기서 봐야 될 건 제조업 같은 경우는 지금 환율 부분에 영향이 있는데 어느 정도 지금 또 안정 기미를 찾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환율이 조금 조금 요즘 떨어졌죠. 1,430원대까지.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나아질 거다라고 개선되는 측면을 좀 바라본 면이 있고요. 비제조업은 대표적으로 이제 건설업이 여기에 들어가는데 비제조업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건설업은 여전히 좀 냉랭한 경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좀 이런 측면에서는 업황별로도 좀 엇갈린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네. 2월 기업 심리지수 전망, 그러니까 다음 달 전망치를 보면 조금 상승했습니다. 2.5포인트 상승한 85.4로 조사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80대이기 때문에 여전히 낙관적으로 보긴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내수 부진 상황이 일정한 영향을 미쳤지만 현재로서 이런 비관적인 어떤 기업들의 심리는 여전히 불확실성에 기인한다. 네. 라는 게 한국은행의 분석입니다. 또 앞서 말씀드렸던 환율 상승에 따른 비용 부담이 올라간 것. 이것도 여전히 지금 기업 심리 하락에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준 요인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요. 이제 뭐 다들 어렵다지만 이런 가운데에서도 사상 최대 실적을 낸 기업도 있습니다. 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얼마예요? 작년 영업이익이? 23조 원을 아, 넘어섰습니다. 네. 이게 진짜 칩 하나 이렇게 잘 만든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딱 실적으로 보여준 거죠. 인공지능량 고대역폭 메모리 HBM 참 많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SK하이닉스가 이제 연결 기준으로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 23조 4,673억 원 네. 이렇게 공시를 했습니다. 또 매출은 66조 1,930억 원. 네. 이것도 전년 대비 100% 넘게 증가한 규모입니다. 불과 1년 전 2023년 하이닉스가 실적 보면 7조 원대 영업 손실을 기록한 곳입니다. 1년 만에 지금 흑자로 전환한 건 물론이고요. 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1년 만에 정말로 드라마틱한 실적 성장을 이뤄낸 셈입니다. 네, 네. 더 무서운 거는 이런 실적이 지금도 우상향하는 이런 추세에 있다는 거겠죠. 작년 4분기 매출 영업이익도 다 분기 최고 실적이었거든요. 네. 매출이 19조 7,600억 원이었고요. 영업이익이 8조 원 넘어섰는데 네. 영업이익이 되게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 삼성전자 실적을 넘어섰습니다. 네, 네. 이게 하이닉스 하면 예전부터 반도체 업계에서는 특히 이제 우리 국내에서는 만년 2위라는 꼬리표를 항상 달고 있었는데 이제 꼬리표 떼고요. 명실상부 국내 반도체 업계의 순위가 바뀌었음을 이번 실적으로 공식 선언한 것이기도 합니다. 네. 역시 단연 공시는 HBM인데 HBM 매출 비중이 재작년 4분기 2023년 4분기만 해도 16%대 수준에 불과했었는데 작년 4분기 40%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또 확고한 기술적 리더십도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가장 큰 손이라고 꼽히는 엔비디아의 최적의 파트너로도 알려져 있는데 네. 이게 엔비디아에 납품한 제품들의 수준을 보면 HBM3E라고 해서 네. 이제 8단 제품을 업계 최초로 납품을 했고 또 12단 제품도 지금 준비하고 있죠. 저 양산에 이미 돌입을 했고요. 이미 돌입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이런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아마 올해도 확고한 성장세를 이뤄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실적이 좋다 보니까 뭐 막대한 성과급이 직원들에게 지급된다는 뉴스도 나오더라고요. 네, 이것도 화제였죠. 그 인센티브 성과급으로 1,500% 기본급의 1,500%의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도 예전에 회사 다닐 때 이런 성과급을 본 적이 없었는데, 네, 정말 있네요. 이런 게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이게 이제 두 가지의 성과급,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는데 하나는 PS라고 해서 초과 이익 분배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이게 이제 최대치가 1,000%입니다. 이번에 1,000%가 지급이 되고요. 이것 외에 이제 특별 성과급으로 500%가 더해져서 1,500%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봉이 만약에 1억 원인 직원이면 이번에 성과급으로 7,500만 원을 네. 받게 되는 거고요. 이제 24일 날 지급이 된다고 하네요. 그래요. 자, 1인당 쌀 소비량이 또다시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다고요. 네, 오늘 통계청이 지난해 양곡 소비량 조사 통계를 발표를 했는데 지난해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55.8kg. 그래서 전년 대비 0.6kg 또 감소했습니다. 네. 계속 감소 추세긴 한데요. 30년 전인 1994년 소비량과 비교를 해보면 딱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겁니다.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지속적인 감소하고 있는 추세긴 한데 이게 1998년에 처음 그때 100kg 아래로 떨어져서 계속 떨어져서 이제 2019년부터는 50kg대를 기록 중입니다. 그래서 1인당 하루 쌀 소비량도 152.9g, 전년 대비 1.1%, 1.7g 더 감소를 했고 우리 그 즉석밥 있지 않습니까? 즉석밥 하나 이제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는 거 이 용량이 네네. 보통 210g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루에 이거 한 공기, 밥 한 공기 정도도 그러네요. 네, 안 먹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이런 가운데 그거보다 많이 먹는데. 네, 예, 저도 뭐 새끼 꼬박 챙겨 먹는 편이긴 한데 그런데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적게 먹는지가 확 와닿습니다. 네. 네. 쌀 수비 많이 드셔야죠. 곡기가 그래도 몸에 들어가셔야 기운을 차리는데. 네. 어쨌든 이렇게 쌀 소비량이 줄다 보니까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게
쌀 재배 면적을 강제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현재 추진하고 있거든요. 네네. 이 부분에 지금 농민들이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작년 9월부터 그 쌀 재배 면적을 한 8만 헥타르 정도 줄이는 방안이에요. 이게 네. 지금 기준 대비 한 11% 정도 줄이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연간 기준으로 쌀 생산량은 지금 40만 톤 가량을 줄인다는 방침을 정해서 추진 중입니다. 방식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할당량을 정하는 거예요. 쌀 재배 면적을 줄이고 그 나머지를 다른 작황으로 전환을 해야 되고, 전환하지 않으면은 직불금, 보조금 성격의 직불금 같은 걸 줄인다라든지, 아니면 정부 비축 물량으로 이제 매수해 주는 그런 거에서 좀 제외를 시킨다든지, 이런 식의 페널티를 강제적으로 지금 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농민들이 계속 반발을 하고 있어서 이거는 네. 아마도 올해 내내 좀 계속될 이슈 같습니다. 얼마 전에 한번 전해주셨던 것 같은데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에 대해서 지금 시장에서는 기대는 큰데 실제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언제쯤 그 얘기가 나올지 궁금해서 하나 기억하시겠지만 이달 14일에 그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 민생 간담회에 그 참석한 자리에서 깜짝 발표를 했었죠. 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했던 부분을 이제 해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깜짝 발표를 했고, 이후에 알려진 걸로는 이제 해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네. 이 얘기는 이제 해제 지역을 어디로 선정할 것인지, 언제부터 해제할 것인지 이런 네. 것들을 이제 그 검토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지금 어쨌든 서울시의 방침이 이제 해제하는 쪽으로 기류가 확인이 되니까 네. 그 지금 지정되어 있는 지역들이 되게 이제 기대감으로 들썩이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네. 예를 들면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거래하는 데 있어서 제한 사항이 되게 많습니다. 네. 일단 거래하려면 해당 관할 지역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더라고요. 허가되는 심사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투기성 거래다라고 판단이 되면 네, 거래를 허가가 안 허가하지 되는 거예요. 안 하거든요.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2년 실거주 의무 같은 게 부여가 된단 말이죠. 네네.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외부 지역에서 그 혹시 이제 지방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이 지역에 혹시 그 주택을 매수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특히 이제 전세를 끼고 사는 갭 투자 같은 경우는 네. 거의 100% 투기성 거래로 이제 인식이 되기 때문에 네. 허가 자체가 나오지 않는 이런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정 해제가 된다고 하니까 이제 예를 들면 갭 투자 가능하냐, 이런 매물들이 있는지 좀 물어보기도 하고, 이미 매물로 내놓으신 분들은 호가를 좀 올리는 이런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고, 네. 지정된 지역들이 보면 상당히 좀 그 개발이 현재 이제 재정비 사업이 추진되고 있거나 네. 추진될 예정 지역들이에요. 그러니까 네. 개발 기대감이 기본적으로 있는 지역들인데 해제가 된다고 하면 당연히 매수에 대한 관심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대표적으로 이제 그 강남으로 따지면 대치동, 네. 잠실 일대 지역, 네. 삼성동 이런 지역들이거든요. 청담동. 네. 소위 뭐 관심들 매물이 원래 많이 나오는 지역이고 거래도 활발한 지역들이죠. 이런 지역이 많이 해제가 된다면 네. 당연히 관련 지역이 들썩일 수밖에 없겠죠.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네, 4시 24분입니다. 한 주간 집값 동향 살펴보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부동산 관련 소식들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한 주간 주택시장 동향부터 좀 살펴볼까요? 요즘 사람들이 그 주택시장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던데요. 어떻습니까? 요즘 다 정치, 다 네. 정치만 보고 있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줄어든 것 같긴 한데요. 네. 시장 분위기도 그렇습니다. 뭐 다이내믹하게 많이 오르거나 많이 떨어지거나 하면 또 관심을 가질 텐데 1월 3주차 한국 부동산은 주간 통계를 보더라도 서울이 4주 연속 보합입니다. 0% 네. 보합. 사실 보합이라는 게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그냥 지지부진한 0%가 한 달 동안 지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뭐 안 가질래야 안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도 그 속을 좀 들여다보게 되면 미묘한 약간 변화들이 좀 감지가 되는데요. 강남 쪽은 조금씩
뭐 아주 조금입니다만 상승 전환했고요. 서초구는 0.02%에서 0.03%, 강남구는 0% 보합해서 0.01%, 송파구가 좀 눈에 띄는데요. 0.04%에서 0.09% 상승폭을 확대했는데 아 그래요. 제가 왜 송파구를 좀 눈여겨보냐면 송파구 옆에 강동구 올림픽공원 옆에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작년 11월 말에 이제 12,000세대 입주를 하게 되면서 매매 전세에 동반 영향을 받은 지역이거든요. 근데 네. 상승 전환했다는 얘기는 올림픽파크 포레온 입주 물량 영향이 이제 서서히 좀 사라지고 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요. 네. 수도권 지역도 마이너스 0.03%인데 뭐 경기도는 마이너스 0.04, 인천은 마이너스 0.06이니까 서울은 0% 보합이고 경기 인천은 그래도 하락으로 지금 유지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물론 이 소식을 전해드리면 우리 동네는 그렇지 않은데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통계는 통계일 뿐이니까 0% 네. 보합이라도 앞서서 제가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말씀드렸는데 이런 핵심 지역들은 여전히 상승 흐름 유지되고 있고요. 네. 토지거래가 구역 우리 앞코너에서 이제 살짝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네네. 토지거래가 구역으로 이제 풀릴지 안 풀릴지는 모르겠으나 해지 이야기가 나오니까 최근에 제가 현장 상황을 좀 체크를 해보니까 청담동에 가면 청담 르엘이라는 아파트가 있거든요. 청담 3익 아파트 네. 재건축한 재건축 지금 아파트인데 공사하고 있는 거죠? 공사하고 네. 있습니다. 지금 입주권 가격을 한번 보니까 한강 뷰가 나오는 46평 아파트가 70억. 국민평형보다는 큰 거잖아요. 좀 크죠. 네. 46평인데 70억에도 지금 매물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토지거래가 구역에 대한 또 기대감이 있고 이런 핵심 지역들은 이렇게 호가가 네.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실제로 가격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강남 지역을 빼버리면은 사실상 서울은 마이너스인데 이런 지역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통계가 0% 보합이 나오고 있는 것 보통 같습니다. 국민평형 기준으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큰 평수를 말씀하셨어요. 거긴 작은 평형이 없습니까? 작은 평수도 있습니다. 작은 네. 평수들도 뭐 40억 넘어가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거래량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라고요? 거래량도 제가 좀 확인을 했는데요. 우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저는 한 2,000건 초반대 나오지 않을까. 12월. 예. 12월에 일이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아, 그렇죠. 트럼프도 11월에 당첨이 되고 또 당선이 되고 네. 또 우리 국내 정치 또 여러 가지 일들 많이 네. 있어서 이런 분위기 이런 투자 심리 위축 상황에서 과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살까. 그냥 2,000건 초반대 정도로 봤는데 네. 생각보다 좀 오늘자 거래를 보니까 3,009건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요? 12월 거래량이. 네. 11월 거래량이 3,347건인데 실거래가 집계되는 게 한 달 후까지니까 조금 그렇죠. 더 늘어날 수도 아직도 있겠습니다. 일주일 남았으니까 네. 11월하고 비슷할 것 같습니다. 10월이 3,800건 정도니까 네. 저는 생각보다는 좀 방어를 좀 잘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2,000건 초반 봤는데 제 생각보다는 30% 정도 좀 더 나온 것 같고요. 물론 뭐 여름 9,200건 거래에 비교해 보면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만 이렇게 불확실성이 큰데 저는 굉장히 많이 줄어들 줄 알았는데 11월과 좀 비슷하다는 얘기는 생각보다는 좀 방어를 잘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뭐 매매 시장도 그렇지만요. 보통 실수요자들은 이제 전세 시장 움직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조금 빠진다는 얘기도 들렸던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떤가요? 뭐 매매하고 비슷하게 또 0% 서울은 0%고요. 전국은 마이너스 0.01%니까 뭐 거의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게 매매 시장이 크게 좋지 않으면 매매 수요가 전세로 유입이 되면서 보통 전세는 좀 강세를 보이거든요. 근데 서울만 보더라도 매매는 0%, 전세도 0%는 좀 약간 좀 이례적인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 속을 좀 들여다보면 역시 입주 물량이 좀 많아서 그러는데요. 네. 뭐 올림픽파크 포레온만 나오는 건 아니고 좀 있으면 뭐 레미안 원펜타스 또 강북의 레미안 라그란데 같은 많은 물량들이 작년보다는 올해 서울의 입주 물량이 많습니다. 올해 한 3만 5천 호, 3만 7천 호 정도 예상이 되고요. 네. 작년은 3만 호가 좀 안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물량이 좀 있기 때문에 전세가 이 정도 유지가 되는데 중요한 건 이제 앞으로잖아요. 과연 네. 이 전세 시장 안정이 앞으로도 이어지느냐. 저는 지금이 봄날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지금이 입주 물량이 가장 많을 때입니다. 전세 수요자한테 봄날이다. 수요자한테는 네. 봄날인데 시간이 좀 지나면 내년 되면 이제 물량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2026년부터 시작해서 적어도 2028년까지는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급감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봄날에 너무 정치에 취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전세를 구하든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이라면 내년부터는 또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를 생각을 하고 미리미리 준비를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어쨌거나 주택 시장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대출 금리에 대해서 신경을 쓰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미국 금리에 또 연동돼서 또 우리 한은의 금리 결정도 있고 하니까 이게 주의 깊게 보게 되거든요. 근데 미국 상황은 지금 어떻게 판단하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식을 했습니다. 제가 뭐 가보지는 못했고 혹시 연락 오면 경제쇼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 한 0.1초 했는데 가셔도 못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못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뭐 저를 불러주겠습니까마는 취임식 내용은 저는 무슨 얘기를 하는지 좀 관심 있게 우리가 안 볼 수가 없잖아요. 네. 워낙 경고를 많이 하셔가지고 나 취임하자마자 그냥 관세 그냥 중국 60% 우방국 20%할 거야라는 무서운 소리를 많이 하셔가지고 혹시나 좀 지켜봤는데 뭐 다행이라면 그렇게 구체적인 발언은 나오지 않았고요. 지금 나오는 내용은 관세 중국 관세 10%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극히 상식적인 것 같습니다. 60%는 이제 마지노선이고 우리가 협상할 때도 10% 먼저 부과하고 안 하면은 또 공수표가 되니까 10% 부과하고 너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지켜보고 최대 60%까지 부과할 수 있다라는 카드는 마지막까지 가지고 갈 것 같고요. 우리가 걱정 많이 하는 부분이 이제 미국이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네. 금리를 내리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인데 그 배경에는 트럼프의 관세, 감세 이민자 정책들이 모두 다 물가를 올리는 정책들입니다. 그런데 이번 취임식 때 트럼프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 내용을 좀 보면 고물가 주범이었던 과도한 재정 지출 잡겠다, 줄이겠다. 그리고 네. 치솟는 에너지 가격 잡아서 고물가 잡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럼 이렇게 바라본다면 트럼프도 물가를 잡아야겠다라는 데는 인식을 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여러 가지 정책들도 충분히 속도 조절을 하면서 물가 자극은 최소화할 것이다. 우리가 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당초 걱정했던 것보다는 좀 저는 좀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하고 싶고요. 네. 그렇게 바라본다면 이제 다음 달로 예정되어 있는 한국은행 금통위 이번에는 1월에는 이제 동결을 했는데 다음 달에는 좀 인하 가능성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싶고 골드만삭스가 올해 한국은행 기준금리 3번 정도 인하를 예상을 했는데 트럼프 때문에 안 될 수도 있겠다라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는데 지금 상태를 보니까 또 3번 또 가능성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앞으로 내각이 구성이 되고 어떤 네. 정책이 나올지 유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에 기준금리 우리 2차례 내렸나요?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기준금리가 내려가도 시중에서 대출금리는 오히려 올랐다. 이렇게 올랐죠.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 대출 창구에 가보지 않은 분들은 이제 남의 얘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게 0.25%포인트에 굉장히 크죠. 목매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맞습니다. 과연 올해는 어떻게 실제 대출금리가 내려갈 수 있을까? 예. 저는 내려갈 수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작년 상황을 보게 되면 좀 어이가 없었죠. 기준금리가 2번 0.25, 0.25에서 0.5%포인트가 내렸는데 네. 5대 은행 주담대 평균 금리가요. 7월이 3.54%였는데요. 네. 11월이 4.58%, 1.03%가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이게 왜 올라갔냐면 대출 금리를 결정하는 건 이제 기준 금리에 가상 금리와 우대 금리를 다 하는데 네. 가상 금리를 올리거나 우대 금리를 내리면 네. 이제 대출 금리가 올라가는데요. 그렇죠. 은행이 이 전략을 썼습니다. 우리 금감원에서 불러서 이제 창구 지도라고 하죠. 서울 집값이 오르니까 규제 좀 해라고 하니까 가상금리를 올리거나 우대금리를 내렸는데 KB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가상금리는 두고 이제 우대금리를 내리면서 1% 정도, 1.1% 정도 더 기준금리가 대출금리가 올라갔는데 네. 제가 왜 앞서서 이제 대출금리가 좀 내려갈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최근에 이제 야당에서 네. 6대 은행장들을 불러서 이제 간담회를 했거든요. 네, 거기서 네. 이제 금리 인하 실제, 예.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두고 뭐 관치냐 아니냐 뭐 논란이 있었는데 뭐 우리가 일본은 더 심하지만 우리가 언제 관치 아닌 적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거는 큰 문제라고 보지는 않고 우리 서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네. 지금 대출 금리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정부 또 야권 뭐 정치권에서 이렇게 인하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서울 집값도 0% 보합 그리고 네. 기준금리가 또 추가적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면 대출금리 저는 충분히 좀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현대건설이요. 지난해 영업 손실이 얼마요? 1조 2,209억입니다. 이 정도면 손실이 큰 거 아닌가요?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이 조 단위로 이제 손실이 그런데 났는데요. 네. 현대건설 주가는 어떻습니까, 요즘? 주가가 오히려 올랐어요. 9% 급등해가지고요. 네. 저는 28,540원이 나와서
부동산 전문가인 제 입장에서는 아니 실적이 적자가 1조가 나왔는데 왜 네. 이게 주식이 올랐냐라는 좀 의아한 생각도 드는데 속을 좀 들여다보게 되면 네. 예상 못했던 결과는 아니고요. 현대건설이 이제 자회사인 현대엔지니어링하고 이제 연계 재무를 하는데 엔지니어링에서 적자가 좀 많이 났습니다. 네. 지금 적자가 아니고요. 네. 2019년에서 2021년 기업 공개 IPO를 준비하면서 네. 해외 대형 프로젝트들을 좀 많이 수주를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좀 수주를 하다 보니까 네. 그 사이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뭐 자재비도 올라가고 아, 인건비도 올라가고 네. 모든 게 안 좋아졌기 때문에 네. 대규모 손실이 발생을 했는데 작년 말에 현대엔지니어링 사장이 변경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좀 털어가자. 한마디로 이걸 빅베스라고 하는데요. 네. 목욕을 해서 이제 더러운 때를 씻는다라는 의미인데 과거의 부실을 미리 이제 털어버리고 새 출발하자는 의미로 이 손실을 다 잡았기 때문에 그렇군요.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는 이게 마지막 끝이고 이제 올해부터는 새롭게 신기일전에서 개선될 수 있는 그런 환경 여력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기대감으로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그 얼마 전 또 뉴스에 나왔습니다. 용산의 서울 네. 서울 용산 그 한남 4구역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이제 그 삼성 현대하고 삼성이 붙었었나요? 그렇죠. 1위, 2위가 붙었죠. 네, 붙었는데 결국 삼성물산 건설부문인 레미안이 가져갔다면서요. 그렇죠. 예, 이게 그 굉장히 뉴스거리였는데 보통 이제 공사비가 급등하니까 어지간한 좋은 목이 아니면은 이제 건설사들도 참여를 좀 꺼리는데 그렇죠. 요즘 그런 여기는 분위기입니다. 아주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면서요. 여기는 사활을 걸고 뭐 사장님까지 나와서 할 정도로 이제 굉장한 치열한 경쟁을 했는데 우리가 좀 의아하죠. 요즘 시공사들 뭐 건축비 올라가고 어지간한 곳에서 이제 시공사 선정을 하려고 하면 참여를 잘 안 하는 분위기인데 네. 한남 4구역은 이제 워낙 입지가 좋고요. 한강뷰가 나오는 강남과 버금가는 상징성이 있는 곳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강남역 사거리에 가면 장사하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거기 네. 임대료가 뭐 월 몇 억씩 몇십억씩 나오는데 장사해서 과연 그 이익이 나올까? 실질적으로 적자인데 광고 효과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간판 하나만 붙여도. 네. 그러면 한남 4구역 같은 경우도 어느 건설사가 되느냐에 따라서 브랜드 하나 붙이면 30년 동안 그 광고 효과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네. 사활을 걸고 있고 다른 구역을 수주하려면 우리가 거기 했어. 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마케팅이 되는데 네. 삼성물산 레미안 같은 경우는 원베일리 최근에 고가 아파트 우리가 만들었잖아. 우리가 하면 돼라는 마케팅 전략을 썼는데 결국에는 1위 시공사의 1위인 레미안이 가지고 왔고요. 표 차이가 좀 많이 났습니다. 레미안이 675표가 나왔고요. 현대가 335표가 나왔는데 기술력이나 인지도에서 차이가 나서 차이가 난 건 아니고 한남 3구역에서 현대건설이 시공사인데 아무래도 조합원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3구역의 분위기가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요 공공택지 민간 아파트 사전 청약 당첨 후에 그 이제 시행사가 사업 포기할 때 정말 문제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랬던 피해자들이 앞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면서요. 네, 피해자들이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죠. 그래서 향후에 사업자가 바뀌더라도 우리를 우선 당첨 선정자로 좀 해달라라는 요구를 했었는데요. 그렇게 해주기로 아마 정부가 방침을 정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사전 청약 당첨이 힘들게 당첨이 됐는데 취소된 사업장이 7곳에 713명이나 되는데요. 근데 다행은 다행인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취소가 되더라도 다른 사업자가 또 언제 승계를 받을지도 모르고 그렇죠. 그 사이에 또 네. 공사비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새로운 사업자가 공사비 올려주세요라고 하면 기존 당첨자들은 우리는 좀 억울하다라는 또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네. 일단 첫 고비는 넘겼고요. 또 네. 앞으로 더 고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눈여겨봐도 좋을 만한 청약단지 몇 개 좀 소개해 주세요. 끝으로. 네. 올해 좋은 물량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요. 뭐 강남권에 우리 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좋은 아파트들, 뭐 서울 지나고 원페를라부터 시작해서 이제 8개 정도 분상제가 적용되는 로또 아파트가 나오는데 아무리 로또라도 기본적으로 뭐 전용 84 국편 같은 경우는 뭐 24억 정도 워낙 되기 비싸니까요. 때문에 워낙 네. 비싸니까 우리가 이걸 또 목표로 잡을 수는 없는 거고요. 올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는 공공택지 3기 신도시 물량들이 네, 좀 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눈여겨보셔야 되고 반드시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도전을 좀 하셔야 되는데요. 남양주 왕숙 신도시가 3,070가구, 네. 부천 대장이 1,960가구, 고양 창릉이 1,790가구, 네. 하남 교산이 1,120가구, 3기 신도시만 8,000가구 정도 공급 물량이 많군요, 나오고 물량이. 네. 나머지 또 택지지구들 마곡에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내년에도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너무 기다리지 마시고 순차적으로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4시 40분입니다. 지난달 비상계엄 사태 이후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렸는데요.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2조 원 매수하면서 급락하는 증시를 방어했다고 하고 또 고환율 방어를 위해서 연기금이 쓰였다고도 합니다. 자, 국민의 대표적인 노후 자금인 만큼 이 공적기금인 국민연금이 활용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문제는 없는 건지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투자운용팀장을 지내신 홍춘욱 프리즘 투자자문대표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달 비상계엄으로 이제 국내 증시가 흔들릴 때 투입된 연기금이 2조 원 가량이 정확히 얼마 정도입니까? 네, 한 1조 8천 정도로 그렇죠. 추산되는데 네, 1조 8천. 예, 약간 못 미치는 것으로 네. 2조에 못 미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네, 그래요. 어쨌든 비상계엄으로 거의 패닉셀에 가까운 공황 매도가 이어졌을 때 이 물량을 이제 연기금이 떠받쳐 주니까 그래도 조금 안전판 역할을 해준 거죠. 예, 꼭 국민연금 덕분에 반등한 건 아니겠지만, 예, 그때 이제 장중이지만 종합주가지수가 2,400포인트까지 깨지던 시절에 하던 그래도 때에. 좀 예. 저가 매수해서 지금 2,500을 넘어섰으니까, 네. 예, 그래도 이제 급박한 공포 심리가 있을 때 국민연금이 안전판 역할은 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네. 다만 이제 제가 국민연금 입장에서 조금 이제 변호를 해보자면, 네. 예, 그 국민연금의 이제 10월달 현재 숫자는 아직 나와 있는데 그 보면 우리나라 국내 주식 비중이 12%로 나와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그 2024년 말 그 목표 비중이 얼마였냐면 15.4%였습니다. 2000 언제요? 예, 2024년 말 네. 국민연금의 목표 비중이 15.4%. 네. 그러니까 한 170조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네. 국내 주식. 예, 네. 근데 지금 그 10월 말에 얼마로 나왔냐면 144조였으니까 음. 한 30조가 좀 밑도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표 비중은 170조인데 네. 보유는 144조. 네. 그리고 이거는 10월이니까 11월, 12월에 빠진 것까지 하면 이제 더 되겠죠? 네. 그러니 이제 국민연금 입장에서 애가 타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제 목표 비중은 한 15% 정도를 맞춰야 되는데 실제 보유한 건 12%밖에 안 된다면 네. 3% 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네. 그 정도의 큰 차이가 벌어지게 되면 이제 위에서 그 조치가 내려옵니다. 투자운용팀장을 그렇죠. 지내셨으니까. 예, 제가 이제 그 예. 일을 했던 팀장이고요. 예. 이제 지금은 이제 다른 팀으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고요. 일단 전략 부서 쪽에서 이제 운용 전략 쪽에서 본부장한테 보고를 하고 그 본부장님이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은 이렇게까지 비중이 크게 차이 나는 거는 네. 연금의 운용에 있어서 뭔가 문제를 초래하니까 네. 한국 주식을 사라라고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네. 즉 누구 지시를 받아 샀다라기보다는 네. 연금의 일단 주식 정상적 비중. 연금의 네. 정상적인 저가 매수였다라고 저는 좀 해석하고 싶습니다. 기금 포트폴리오상 원래는 그렇게 15% 정도를 사야 네. 되는데 12%밖에 안 들고 있으니까 일단 국민연금이 지난해 수익률은 역대 최대라고 하던데 14.14%인가 그렇게 올렸다면서요? 예, 그 정도는 날 수밖에 없는 게요. 이제 그 국민연금이 포트폴리오를 저희들이 좀 이렇게 미리 볼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네. 국민연금은 기금 운용 계획이라는 걸 갖고 발표를 해주니까 네. 거기 있는 수익률들을 시장의 대표적인 주가 지수로 그냥 이렇게 대입해서 보면 제가 추산했을 때는 14%에서 18% 사이가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네. 네. 이제 이 지금 방금 나온 건 잠정치고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 부동산이라든가 다양한 대체 자산을 국민연금이 되게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거의 시가가 정확하게 평가하기가 좀 어려워서 공정가치 평가가 어렵기 때문에 네. 지금 이야기하신 거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네. 자산의 가격을 가지고서 잠정적으로 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국민연금이 포트폴리오상 그 정도를 맞춰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면은 그러면은 이번에 그 위기에 구원투수로 나선 건 아니다란 말씀이신가요? 그 구원 투수를 안 하려 들진 않았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안 해도 되는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전에 2021년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을 되게 많이 팔았던 적이 있습니다. 네. 한 30조 정도 이렇게 팔았는데 그 팔 때 이제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을 매도하는 바람에 주가가 못 오른다라는 그런 문제 제기가 있고 그러면서 국내 주식의 목표 비중이 예를 들어서 20%인데 그때 이제 23% 뭐 22%로 이렇게 목표 비중보다 훨씬 더 많아서 판 거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걸 좀 밴드를 넓혀줬어요. 3% 정도로. 네, 그래서 네. 사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 밴드에 걸릴랑 말랑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사실 좀 두고 봐도 되는데 근데 너무 지금 저평가돼 있는 상황이고 네. 또 그때는 못 팔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식시장이 또 그때 붕괴되는 중인데 저가 매수 기회를 놓치는 건 또 그렇지 않냐. 이런 좀 적절한 판단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고환율 방어에 국민연금이 동원됐다. 이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건 판단하세요? 사실입니다. 네. 지난해 연말 한국은행에서 보도자료가 나왔는데 올해 연말까지 650억 달러 정도 한도에 따라서 정부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이걸 이제 저희들은 외환 수합 거래라고 하는데요. 네, 네. 이제 간단하게 말해서 이제 국민연금은 지금 1,200조가 넘는 어마어마한 운용을 하고 있고 그 중에 거의 한 절반 이상인 제가 추산해 봤을 때는 한 4천억 불에서 5천억 불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돈을 네. 해외 자산으로 운용을 하고 있고 네. 또 내년 운용 계획을 봤더니 내년에도 국내 주식보다 해외 주식에 훨씬 더 많은 투자를 하기로 돼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내년에는 35.9%까지 올립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이제 이 돈만큼이 얼마냐 하면 계산을 해보면 한 60조 정도가 됩니다. 그렇죠. 60조 정도가 되는데 이 60조를 이제 나가게 되면 이 딱 이 정도 된 돈이 되겠죠. 한 500억 불, 400억 불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환율에서. 네. 예, 그러면서 이제 안 그래도 환율이 계속 올라가서 정말 힘들어서 경제가 되게 충격을 받고 있는데 국민연금이 계속 기금 적립액이 늘어나고 돈을 잘 벌고 있으니까 잘 벌어서 이걸 해외에 재투자하겠다고 또 나가게 되면 네. 외환 시장에서 달러를 최소 300억 불에서 한 많게는 한 500억 불 정도까지. 왜냐하면 우리 제가 왜 이걸 추산을 약간 밴드를 넓히냐 하면 작년에 수익을 너무 많이 냈기 때문에 네. 연금의 운용 자산 규모가 훨씬 커져요. 예,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내년에 사야 되는 목표 금액도 제가 봤을 때는 더 커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 300억 불에서 500억 불 이상을 갖다가 내년에 올해 이제 2025년에 달러를 사야 되는데 네. 이게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으니까 네. 이걸 가지고서 이제 해지를 걸자.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장에서 직접 외환 시장에서 달러 자금이 나와서 사자로 나오는 게 아니라 아니고. 예, 그렇죠. 한국은행이랑 거래를 하자. 네. 이 물량이 시장에 직접 충격을 주지 않게끔 네. 하자. 그래서 그러면 수합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좋은 점은 환율이 내려가면 이걸 한국은행한테 미리 팔아놨으니까 환율이 내려가더라도 평가 손실이 안 생길 수 있지만 반대로 환율이 올라가는 경우는 국민연금이 더 많은 수익을 노릴 기회를 잃어버릴 수도 있겠죠. 네.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됐는데. 두 가지 면에서 개입이 있었던 셈입니다. 아, 그러면은 그거는 잘했다고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저는 반대죠. 왜냐하면 국민연금의 기금운용본부의 이제 여러 가지 정책 중에 하나가 네. 2016년 제가 이제 그만두고 나온 다음에 환해지 정책이라는 걸 발표를 해서 이제 해외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거는 환해지를 걸었더니 비용도 많이 들고 또 미국 금리도 높고 그래서 비용이 엄청나게 드니까 네. 이건 이제 환해지 하지 말고 그냥 시장에서 자유롭게 사고 팔게 하자. 국민연금 규모도 1,000조가 넘어가는데 이걸 누가 받아주냐. 수합 시장에서 받아줄 네. 때는 정부밖에 없는데 정부도 부담된다. 이러고 이제 2016년에 이걸 환해지를 스탑한 거예요. 네. 그랬는데 지금 환율 올라갔다고 다시 환해지를 하고 환율이 추가 상승하면 국민연금의 추가 수익은 이제 없는 거래를 시킨 거잖아요. 네. 그리고 또 외환 시장에 직접 달러를 사자가 안 나오게 만들고 이렇게 만든 건 이제 정부 입장은 이해는 됩니다만 연금의 장기적인 수익 입장에서 본다면 네. 이게 원칙이 이렇게 흔들리는 게 그러니까 이제 뭐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하겠지만 예외라고 이제 열어둔 거지만 급박한 상황이고 하니까 예외를 열어둔 건 이해는 가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정부가 계속
연금의 운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개입이 있다라는 것처럼 보여지고 또 운용에 있어서 이건 얼마 해지고 아니고 이거 계산을 하고 우리의 수익 기대를 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점점 복잡해지겠죠. 네. 그래서 투명한 운용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에서 본다면 저는 좀 이거는 줄였으면 좋겠다. 다른 나라들은 기금 운용을 어떻게 합니까? 예, 또 다 비슷한데요. 네.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 완전한 독립 상태는 아니라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일종의 이제 공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공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다른 나라 연기금들,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좀 벤치마킹 한다고 그러죠. 이렇게 닮아 보려고 애를 쓰는 세계에서 이제 수익률이 제일 좋은 데가 이제 바로 CPPIB 캐나다 국민연금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예, 지난 2000년부터 시작해서 2023년까지 무려 만 24년 동안 연평균 수익률 9%를 달성한 기적 같은 성과죠. 네. 예, 우리가 참고로 6%가 안 되는데 이 정도의 엄청난 성과를 달성한 연금은 어떻게 하냐면 캐나다의 국민연금은 CPP인 거고요. 거기서 별도로 독립부서를 아예 독립시켜서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게 CPPIB가 네.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데들이 이제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네. 왜냐하면 연금에서 이제 운용을 하는데 아까 지금 방금 이야기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그 같이 있으면 아무래도 영향을 좀 받는다라는 게 첫 번째고, 네. 두 번째는 우리가 아까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12% 투자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 국내 주식 시장이 세계 증시에서 차지하는 비중 대비 좀 큰 편이잖아요. 우리는 2%가 안 되는데 네. 해외 주식에 대해서 투자하는 비중은 33%인데 우리가 12%면 국내 주식. 이게 훨씬 좀 많이 투자하는 영향도 있고 하니까 네. 그래서 이런 다른 연기금들은 어디다 본부를 두냐 하면 네. 토론토에도 있지만 그건 사무실이고 운영의 대부분은 뉴욕에서 하는 그리고 전 그렇군요. 세계적으로 브랜치들을 두고서 독립적인 경영을 시키고 네. 또 그 사람들한테 그 공무원 신문이 아니니까 네. 잘 벌면 보너스도 많이 주고. 인센티브도 있고. 예, 그러니까 월스트리트에서 활동하고 있는 프로 전문 운영력들을 스카웃해서 그 사람들한테 정말 잘하면 몇백만 불씩 주는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또 우리 시장에서는 그게 좀 갈 길이 멀어 보여 이렇게 한다는 거는요. 예, 그게 네.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게 첫 번째가 우리가 2054년에 맨날 고갈된다고 뭐 그러면서 이제 그 논의의 초점이 네. 더 내고 덜 받는 네. 그 이제 계정에 대한 쪽에 집중되지.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연금 수익률을 그 캐나다 국민연금처럼 올리면 네. 그 연금 수익률 1%를 올리면 개인에게 예, 우리가 그 고갈되는 시점이 5년 정도 늦어지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네. 여기서 만약 우리가 과거에 6%를 했는데 9%가 되면 15년을 할 수 있으니까 2070년까지 네. 그 고갈 시기도 연기될 수 있어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 한번 더 고민이 내고 필요한 것 덜 같습니다. 베는 논의로 서로 머리 터지게 싸우는 것 뭐 중요합니다만은 그렇죠. 지금 수익률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 건가 그렇죠. 이것도 좀 중요한 것 같고 자 국민연금의 역할 끝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또 정책 당국은 어떻게 이걸 접근해야 될지 이 얘기 끝으로 좀 한 말씀 해주세요. 예, 뭐 시간이 많이 없어서 예, 독립시켜 네, 그 주십시오. 예, 이제 그 보너스 규정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이 사람한테 연봉 되게 운영력이 성과를 많이 내도 이 사람 연봉을 그 대통령보다 더 많이 받는 게 말이 되냐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사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옳은 일인가? 결국 이게 이제 공무원 신분 또는 뭐 공단 신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운영의 면을 살려서 네. 그 우리 운영력들에게 힘을 좀 실어주고 특히 해외에서 채용도 최근에 하고 있는데 더 적극적으로 해외에서 운영이 이제 본격화되고 또 글로벌 수익에 이렇게 흐름에 따라갈 수 있게끔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게끔 좀 권한의 네. 그 이양도 있는 이런 식으로 간다면 연금에 대한 이런 수많은 이제 오해와 또는 좀 비난에서 좀 운영력들을 이렇게 약간 분리를 시켜주면 네. 더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해 봅니다. 네. 다음 시간에 한번 기회가 되면 더 자세한 내용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홍초는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